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청첩장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식이란 두 가족이 하나 되는 자리라고요. 하지만 그날 그 결혼식장엔 신랑의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청첩장조차 받지 못한 시골 할머니.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기차를 타고 아들의 결혼식장에 혼자 나타납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미는 순간 그곳의 모든 공기가 멈춰버렸습니다. 하객들, 신부, 그리고 그토록 외면했던 아들까지. 그날 결혼식장에서는 돈도 예복도 아닌 단 하나의 진심이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늘의 속풀이 극장, 그날 결혼식장을 뒤집어버린 시골 할머니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은 내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첩장을 받지 못했어요. 그저 동네 사람한테 서울에서 결혼한다더라는 말만 들었죠. 아이고 할머니, 그게 말이 되나요? 친아들 결혼식에 어미를 빼놓다니. 옆집 순덕이네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저를 창피했으니까요. 어머님은 좀 더 세련되게 차려입으셔야 해요. 우리 친구들 만날 때마다 신경 쓰인다고요. 아들과 결혼 얘기가 나온 뒤 딱 한 번 만났을 때 그 처자가 아들 귀에 속삭인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죠. 아, 이 집안에서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아들 역시 그 여자에게 휘둘리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엄마 미안해. 좀 이해해줘. 신부 쪽 하객들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하대. 전화 통화에서 아들이 머뭇거리며 한 말이었습니다. 40이 다 된 사내가 제 어미한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어미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고운 날 제 손으로 키운 아들 혼례라는데 멀리서라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그래, 청첩장은 없어도 내 마음만은 전해줘야지. 새벽에 일어나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죠. 혹시나 해서 준비한 건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서울 예식장에 된장찌개를 들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정말 시골 영감다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왔죠. 기차표를 끊으며 어디까지 가시나요? 라고 묻는 젊은 영무원에게 아들 결혼식 보러 갑니다라고 대답했더니 그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고마운 일이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기쁨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누구 하나 마중 나오는 사람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니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바쁘게 오가더군요. 젊을 때 한 번 와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복잡한지는 몰랐어요.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다가 영무원에게 길을 물어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친절한 대학생 아가씨가 저를 도와주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참 고맙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른을 함부로 대한다고 혀를 끌끌 찼는데 막상 만나보니 예의 바른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예식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와, 정말 크다. 이런 데서 결혼을 하는구나. 예식장 입구에서 저는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조명에 붉은 카펫,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문득 30년 전 제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회관에서 치른 소박한 잔치였죠. 북어국의 시래기 반찬, 그리고 동네 안악들이 정성으로 만든 음식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한 손엔 봉투, 한 손엔 낡은 가방을 들고 저는 조심스럽게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아껴 모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농사일로 번 돈이라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온전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들 어릴 때 사진 몇 장과 손수 짠 목도리가 들어 있었죠. 며느리가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성만은 가득했어요. 리셉션 데스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혹시 창피를 당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어미인 제가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어르신. 어디로 가세요? 입구에 서 있던 여성 직원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아가씨더군요. 제 손녀뻘 되는 나이의 아이가 정중하게 막아서는 모습이 오히려 기특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신랑 엄마예요. 그런데 아가씨 얼굴에 순간 당황스런 표정이 스쳤습니다. 마치요? 이분이 신랑 어머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 차림새가 다른 하객들과는 많이 달랐나 봅니다. 검은 양복에 깔끔한 구두를 신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골에서 제일 좋다는 옷을 입고 온 저는 확실히 눈에 띄었을 거예요. 어젯밤 옷장을 뒤져가며 선택한 감색 정장이었는데 20년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녀는 당황한 듯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무전기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실례합니다. 신랑분 가족 중에. 네,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제 아들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투가 영 달갑지 않더군요. 마치 왜 오셨지? 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거든요. 잠시 후 낯익은 얼굴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30년 전 제가 처자들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지만 젖을 물리며 키웠던 그 아이가 지금은 제가 온 걸 반기지 않는다니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입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어미의 본능이란 게 참 신기해요.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 얼굴만 보면 저절로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저는 꾹 참고 말했어요. 그냥 혼자서라도 보고 싶어서 왔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왜 청첩장도 안 줬니? 왜 어미한테 거짓말을 했니? 하고 묻고 싶었지만 오늘 같은 날에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 순간 옆에서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예비 며느리 아니, 이제는 며느리겠지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참 예뻤어요. 마치 서양 인형 같더라고요. 아들이 왜 이 처자에게 마음을 뺏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그런데 여기 일반 하객은 저쪽이에요. 말끝이 싸늘했습니다. 한복도 안 입으시고 너무 갑자기 오셔서요. 한복이라 저희 집에 한복이 어디 있겠어요. 시집 올 때 입었던 치마 저고리가 장롱 깊숙이 있긴 하지만 40년이나 된 낡은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왔다고 하지만 정작 연락을 안 한 건 너희들이잖아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무시했으면 나았을걸. 비웃음 섞인 그 표정이 제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객들도 슬금슬금 이쪽을 쳐다보더군요.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좀 의외네. 시골에서 오셨나 봐요. 옷차림이. 귓속말로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피하다기보다는 서글펐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때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 이모예요. 아드님 정말 잘생기셨던데 어머니 닮으셨나 봐요. 따뜻한 미소를 짓는 분이었어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혹시 폐가 되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 결혼식인데 어머니가 오시는 게 당연하죠.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분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아들은 여전히 곤란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분이 안내해준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봐야지. 내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이라도 보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미니까요.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으려 했습니다. 신부 이모님이 안내해 주신 자리는 사멸 끝쪽이었어요. 혼주석과는 한참 떨어진 곳이었죠.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서라도 우리 아들 얼굴은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지만 어느새 소문이 퍼졌는지 하객들 몇몇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어머니래. 진짜? 저런 차림으로? 청첩장도 못 받았다던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나이가 들면서 다른 건 못 들어도 남의 험담은 잘 들리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한 무리의 여자분들이 제 뒤쪽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고, 요즘 시어머니들도 눈치껏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며느리가 싫어하면 좀 양보도 하고. 맞아. 우리 때는 어땠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 젊은 사람들 뜻대로 해줘야지. 근데 저 할머니도 좀 그렇긴 해.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그냥 들이닥치면 어쩌자는 거야? 웃음기 섞인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한 손엔 봉투, 다른 손엔 마른 손.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거친 농사일로 갈라진 손등, 굵어진 손가락 마디. 이 손으로 아들을 업고 키웠는데 지금은 이 손조차 부끄러워해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옆자리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바르시더군요. 은은한 장미향이 났어요. 문득 제가 얼마나 다른 세계의 사람인지 실감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말했죠. 혼주께서는 입장해 주십시오. 딸랑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서양 음악이었지만 분위기는 정말 근사했어요. 제 옆으로 지나가는 며느리 부모님은 온갖 금은 장신구를 달고 계셨습니다. 어머, 정말 우아하시네요. 목걸이 어디서 맞추셨어요? 주변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신부 어머니는 진주 목걸이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계셨고 신부 아버지는 번쩍거리는 금시계를 차고 계셨습니다. 한복도 어찌나 고급스러운지 비단이 환한 조명에 반짝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한 위축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런 집안과 혼인을 하는구나. 좋은 일이야.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저 화려함 앞에서 제가 설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싶어서요. 혼주들이 단상에 오르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하객들이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나도 혼주 아닌가? 그래요.
저도 엄연히 신랑의 어머니, 혼주입니다. 그런데 왜 저만 여기 구석에 앉아 있어야 하죠? 저는 뒤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온 예식장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분이 뭐 하시는 거지? 어머, 대체 뭔 일이야?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손으로 키운 아들 혼례인데 그 시작을 지켜보지 못할 이유는 없잖냐.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나도 혼주야. 아들 어미야. 예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도 하객들도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부 아버지가 당황한 듯 며느리에게 뭔가 속삭였고 제 아들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30년을 키운 제 아들의 결혼식에서 저도 당당히 설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신부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일단 앉으시죠. 예식이 시작되어야. 젠틀하게 말씀하셨지만 눈빛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혼주석 한쪽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였지만 이미 모든 하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드디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순간 예식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혼주석에 앉은 제 모습을 바라보는 수백 개의 시선들. 어떤 이는 당황해하고 어떤 이는 구경거리라도 보듯 흥미로워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해서 마이크를 잡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럼 잠시 음악을 들으시면서 어색한 침묵을 깨려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음악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의 관심은 저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낡은 가방 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제 통장과 인감 도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사실 이 봉투를 준비하기까지 석 달이 걸렸어요. 여보, 정말 논을 파실 건가요?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옆집 영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었죠. 아들 결혼하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잖소. 시골 농사꾼이지만 우리도 체면이 있는 거 아니오? 3대째 농사 지어온 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시고 제가 평생 땀 흘려 가꾼 땅이었어요. 봄에는 모내기, 가을에는 추수. 그 땅과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여기 내 전 재산이다. 논 팔고 집 정리하고 아들 결혼 준비에 보태라고 모은 거다. 다 너희에게 줄 생각이었어. 봉투를 들어 올리자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어머, 정말로 전 재산을? 얼마나 될까? 시골 논값이 요즘 얼마나 하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시골 영감이 이런 큰 돈을 들고 올 줄은 몰랐겠죠.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시골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생각보다 많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깨달았다.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는 거란 걸.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다. 제 아들이 일어나려 했지만 며느리가 팔을 잡아당겼어요. 아마 가만히 있어. 창피하게 왜 이래? 라고 속삭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돈으로 호화로운 신혼여행도 가고 좋은 집도 구하고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걸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주변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돈 많은 집 며느리 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냐?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창피해하는 거야? 이때쯤 되니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요. 저는 사회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결혼은 진심으로 축복하진 않겠소.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제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석 달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말을 드디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어릴 때 저를 부르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한순간 발걸음이 멈출 뻔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하객들의 웅성거림도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식장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봉투는 그대로 혼주석 위에 두고 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은 돈이니까 어떻게 쓰든 그건 아들 몫이었어요. 다만 이제는 조건이 달렸죠. 그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조건 말이에요. 그날 이후 연락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시큰했지만 그래도 후련했습니다. 서울서 돌아온 뒤 며칠은 그냥 멍하니 보냈어요. 할 일은 많았거든요. 노는 이미 팔았으니 정리할 게 산더미였고 집도 너무 넓어서 혼자 살기엔 부담스러웠고요. 어찌 됐소? 아들 결혼식 잘 치렀나? 동네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냥 잘 됐소라고만 답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굳이 동네 망신을 시킬 필요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순덕이네 할머니만큼은 눈치가 빨랐어요. 무슨 일 있었지?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 별일 없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지만 이런 얘기는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였으니까요.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가 별을 보곤 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별자리들인데 그날은 왜 그리 더 외로워 보이던지요. 그런데 일주일 후 시골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저희 집 초인종은 10년도 넘은 낡은 거라 소리가 좀 이상해요.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 목소리처럼 들려서 처음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곤 하죠. 이 시간에 누가 올까? 택배도 아닌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농사일 하러 나간 시간이라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말이죠. 문을 열자 웨딩드레스를 벗은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엔 고개 숙인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며느리는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소박하고 그냥 평범한 젊은 여자 같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 전 예식장에서 듣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들어와라. 밖에 서 있지 말고. 사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반가우면서도 어색하고 화가 나면서도 측은하고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문 앞에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거실로 들어온 둘의 모습이 영 어색해 보였어요. 아들은 손을 어디 둘지 몰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계속 눈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거든요. 물이라도 마실까? 보리차 끓여놨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는지 일주일 전 그 당당했던 신부가 맞나 싶었습니다. 물을 따라주니 며느리는 두 손으로 받아 마셨어요. 예의는 제대로 아는 아이구나 싶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제 통장과 함께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가 예뻤어요. 분홍색 꽃무늬가 그려진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죠. 요즘 젊은이들은 다 컴퓨터로 치는데 손으로 쓴 편지라니 의외였어요. 어머니, 진짜 혼주는 당신이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편지를 읽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신랑이랑 많은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아들을 키우셨는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결혼식에 오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들이 제대로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어미 마음을 며느리에게 설명하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창피하게 여긴 제가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통장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대신 저희가 열심히 살아서 어머니께 진짜 자랑스러운 자식들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그 돈은 너희가 받아라. 저는 편지를 접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돈으로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지 말고 진짜 필요한 곳에 써라.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시골에 내려와라.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가는 거야.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그리고 제가 직접 기른 상추쌈. 소박했지만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로 내려왔을 때만 해도 어색했어요. 서울에서 예쁜 원피스 입고 하이힐 신고 와서는 마당에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됐다, 됐어. 넌 그냥 쉬어라. 처음에는 이런 식이었죠. 서로 조심스러워하며 눈치만 보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오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제게 물도 떠주고 시골 오일장도 같이 따라 나서더군요. 어머니, 이 고추가 더 싱싱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아이고, 눈썰미가 좋구나. 맞다, 저 할머니가 파는 고추가 제일 좋아. 오일장에서 며느리가 상인 할머니들과 능숙하게 흥정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 처자가 벌써 시골 장터에 적응했다니. 어머니, 시골 장터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서울 마트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지? 여기서는 사람 냄새가 나잖아. 서로 얼굴 보고 사고팔고 하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며느리는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봄에는 함께 텃밭에 상추 모종을 심었고 여름에는 같이 참외를 따먹었죠. 가을에는 김장도 함께 담갔어요. 어머니, 이렇게 절이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소금을 좀 더 뿌려야 해. 너무 약하면 절여지지 않거든. 며느리의 손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제는 흙을 만지는 것도 자연스러워했어요.
처음에는 장갑을 끼고 조심조심하더니 이제는 맨손으로 고추도 따고 상추도 뜯더라고요.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 가족, 당신 없이 안 됩니다. 그날은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그런 말을 했어요. 제 손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농사일로 굳어진 손가락, 갈라진 손등. 하지만 며느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따뜻하게 만져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니 손이 무서웠어요. 너무 거칠어서. 하지만 이제는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 손을 며느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다니. 신랑도 이제는 어머니 자랑을 엄청 해요. 회사에서 동료들한테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라고 말한다더라고요. 아들도 변했나 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제 손을 잡고 다니기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창피해했었거든요. 이제야 다시 제 아들이 된 것 같았어요.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을 줄 수 있고 그 마음 하나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제 전 재산을 노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작 그 돈을 돌려주고 나서야 진짜 며느리가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어머니 딸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넌 이제 내 딸이야. 며느리와 딸이 다른가요? 다 똑같은 내 자식들이에요.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가져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아이고, 정말이냐? 언제? 아직 2달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손자가 생긴다니. 그것도 제가 제일 먼저 소식을 듣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산후조리 해줘야겠구나. 시골 공기 좋은 데서 몸조리하면 아기도 건강하게 나올 거야.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어색함이 없었어요. 진짜 딸이 어미를 대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결혼식에서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나 봅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며느리가 배가 불러올 때쯤 한 말이에요. 이제는 며느리가 저보다 더 철학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진짜 사람이 뭔지 알게 됐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래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놈 팔아서 준 그 돈보다 한복 입고 온 겉모습보다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훨씬 더 값진 거였어요. 이제 곧 손자가 태어날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꼭 들려줄 생각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야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